자, 요게 2019학년도 수완 유용연습 독서 세 번째 지문인데요. 이 지문에서 해줄 말이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 하나를 찍었는데 해줄 말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지문 하나에 강의가 40분이 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지문 읽으면서 1문단, 2문단 요즘에 조금 지문 내용이 살짝 빡세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1문단, 2문단은 자세히 읽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읽어주시면은 1문단은 어때요? 1문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 공예, 운동. 사실 이 키워드만 잡고 가면 돼요. 1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지문은 예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얘의 뭐 특징 같은 것은 사실 그냥 읽으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술, 공예, 운동이 이 지문의 흐름을 끌어가는 중요한 애겠구나, 중요한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예술, 공예, 운동이 이 문단에 나옵니다. 이 문단은 예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죠. 그래서 1, 2문단에서 자세한 서술이 나오면 당연히 사실확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잘 읽어주시면서 사실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실 확인 문제는 뭐가 있죠? 2번이죠. 2번 문제예요. 일단 문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지문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막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커다란 흐름만 잡을게요. 자, 1문단 예술공예 운동, 2문단에서 예술공예 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문단과 연결 지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예술공예 운동의 한계가 등장하죠. 그리고 3문단에서 당연히 이 한계가 등장하니까 그 남은 게 엄청 긴데 한계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나왔어요. 바우하우스는 뭐예요? 예술 공예 운동의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예술 공예 운동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우하우스는 이 예술 공예 운동이라는 녀석과 비슷하고 또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비슷하다는 건 뭐죠?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중세적인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서는 비슷했는데 이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하면서 예술 공예 운동은 그 지향하는 게 대중에 대한 가까운 접근이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 이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한계를 극복했다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 줄게. 이 직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별표 칩시다. 이 두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은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로도 읽힐 수가 있고 아르누보는 예술 공예 운동으로도 읽힐 수가 있죠. 읽어보시면. 그런데 사실 센스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트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떠한 아트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술이고 이 누보가 새로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르누보를 예술공예 운동, 즉 새로운 예술을 표방했던 예술공예 운동이 아르누보라고 생각했다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
아르누보는 즉 새로운 예술을 표방했던 는이 아니구나. 아르누보 즉 새로운 예술을 표방했던 예술공예 운동은 중세적 손노동의 부활을 추구했던 예술운동이다. 예술운동은 예술운동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르누보랑 새로운 예술이라는 말밖에 없는데 아르누보를 예술공예 운동에 매칭을 시켜버리면은 이 즉 새로운 예술이라는 애가 앞에 어떤 정보가 없는데 붕 떠버려요. 얘랑 매칭시킬 애가 없어.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고 이 누보라는 말은 이 뒤늦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프랑스 말로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검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고 그리고 예술공예 운동은 이 아르누보 즉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을 표방한 애다. 표방했다는 게 뭐예요? 뭐 표면적으로 뭐 내세우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을 우리는 추구한다. 으아 이러면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예술 공예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술 공예 운동의 특징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우하우스가 예술 공예 운동의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했다는데 이게 근데 직시했다는 게 그냥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니죠. 직시 곧바로 바라보다 바로 보다 이렇게 정면으로 보다 이 말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외면입니다. 그쵸? 자 이제 한계를 직시하다 한계를 외면하다 어떠한 한계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을 외면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점을 우리는 직시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말은 뭘까요? 만약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압니다. 이러한 한계, 즉 문제점을 우리는 곧바로 정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해결 또는 해결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이 예술 공예 운동의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점, 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예술 공예 운동이 가진 이 여기에서 나온 이 예술 공예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문단도 바우하우스죠. 그리고 5문단도 바우하우스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글 자체는 예술공예 운동이 주인공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술공예 운동보다 바우하우스가 더 차지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고 더 문제 낼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예술공예 운동과 바우하우스 이 둘이 되는 겁니다. 지문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됐어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1번 2번 같이 묶어서 풀어볼까?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글 전체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전체 흐름 잘 읽었으면은 보고 바로 풀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선지 순서대로 보자면 답이 나올 때까지 1번 선지를 보자면 당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예술 운동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자, 이거 답이죠. 왜 답일까요? 전부 다 완벽해요. 당대의 문제의식 뭐예요? 예술의 기계화죠. 산업혁명 이후 확산된 대량 생산공업이 당대의 문제의식을 일으키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죠.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이런 상황들. 1문단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예술공예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의식에 의해서 예술공예운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산문단에서 예술공예운동의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계승했어요. 얘는 뭐예요?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계승한 게 뭐예요? 기계화 때문이잖아요. 대량 생산 공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 중세적 수공예에 대해서 지향하는 이 둘, 예술공예운동과 바우하우스는 이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예술공예운동의 한계를 바우하우스가 한계를 극복, 한계를 직시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 점이 차이점이죠. 1번이 그냥 답인 거죠. 나머지 선지에서 왜 이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생각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그냥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딱 나온 애니까. 얘는 뭐예요? 수공의 장인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시대가 왔음. 아르누보의 정신은 뭐예요? 수공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2번 봅시다. 바우하우스는 우수한 표준의 제작을 위해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했다. 바우하우스는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했느냐를 찾아주시면 돼요. 바우하우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우하우스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했느냐, 제품의 미적, 제품의 뭐 조형적 미, 이런 비스무리한 말들이 있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을 바우하우스는 배제했느냐, 무시했느냐 라고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제품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아름다워요? 아니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움이죠. 여기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손노동과 아름다움 포용했다. 아름다움을 포용했다고 지금 2번 말하고 있죠. 아름다움을 배제했다는 말 틀렸습니다.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아마 바우하우스는 둘 다 찾으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찾아줄 필요는 없죠. 제일 포인트는 아름다움을 배제했다라는 말이니까. 뭐 어디 있을 겁니다. 기능성을 추구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보면은 뭐 기능 마이스터, 아 뒤에 공사장에서 망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능성을 추구했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이 말은 여기랑 대량 생산하고 연관 짓는 거는 어폐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있네요. 기능성 여기 있네요. 여기 맨 마지막 문단 제가 안 봐가지고 기능성 여기 있네요. 기능성은 추구했네요. 그러니까 둘 다 추구한 거죠. 둘 다 포용하려 한 거죠. 자, 3번 봅시다. 신흥 부르주아들 어디 나왔어요? 여기 있죠. 높은 수준의 제품에 대중적 향유를, 아 여기 아니죠.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을 사들였다. 이 사람들이 사들였나요? 사들였죠. 그런데 이 결과가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그렇게 알지는 못해도 중세 시대, 현대 시대, 이때가 언젠지는 알죠. 중세 시대가 마무리를 지은 게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혁명이거든요. 그쵸? 산업혁명 이후의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은 몰락을 하고 신흥 세력들, 부르주아, 그리고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나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귀족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의 그들의 고유한 영역과 권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사실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은
다시 그런 그들의 지위를 얻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귀족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렇게 보자면은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급품이니까 나만 살 수 있어. 니들 못 사지?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건 너무 조금 저질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귀족들은 돈도 많았거든. 귀족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죠. 일반인들은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그래서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싶어 했지. 근데 이게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는 말은 아니죠. 중세 귀족 같은 모습이 되고자 한 게 부르주아인 건 맞지만은 그들이 이 비싼 물건들을 사면서 중세 귀족과 똑같이 됐다는 말은 없죠. 그 두 말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4번 봅시다. 바우하우스는 수준 높은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서 예술, 장인적 손노동, 그리고 공업 생산을 융합하려 했다. 바우하우스는 예술, 장인적 손노동, 그리고 공업 생산을 융합하려 했대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이거 2번 선지 보면서 체크한 부분이죠. 예술, 그리고 손노동,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의 대량 생산, 그리고 여기에 녹아있는 말을 사실 여러분들 찾기 힘들까봐 다시 말해줬어요. 손노동, 예술, 대량 생산 산업의 융합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흐름 잡고 풀었어도 되는 거고 그 부분만 찾아줘서 풀어줬어도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넘어가고 무시할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연계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셨다면은 꼭 그리고 프레더릭 테일러, 그리고 그가 주창했던 과학적 관리법 또는 과학적 관리론 또는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효율성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기계처럼 보고 다루려 했어요. 그래서 인간성 말살? 그러니까 뭐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기계로 바라봤지만은 이것이 동시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사람이 기계처럼 항상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하지. 야, 니들 인형 눈깔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 인형 눈깔 붙이는 거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어. 지금 공부하는 게 엄청 짱나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인형 눈깔 붙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인형 눈깔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최고다. 이 단순 노동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네가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지금 니들은 학교잖아. 학교 아니면 뭐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학교에서 퇴교? 하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한 짓만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인형 눈깔만 반복해. 아니면 연필만 계속 깎아. 하루 종일.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인데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효율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기계적 대량 생산 체제는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켰어요. 기계 그 자체 때문에 소외된 건 아니고 기계와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던
테일러주의 때문이었어요. 얘가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를 주창한 테일러가 정립한 노동 관리 방식인데 이게 뭐예요? 자, 그냥 정리해 볼까요? 아니다. 그냥 번호 치워볼까? 노동 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을 분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요. 노동 과정에서 구상,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노동하는 것이랑 갈라줬대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될 일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한 가지 일만 하면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한 가지 일, 자동차 만드는 걸 예로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전체 공정에 대한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자동차 바퀴에 도라이바만 돌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 도라이바가 어떻게 돌아가야 자동차의 전체적인 안정감이 형성이 될까? 안정감이 보장이 될까? 자동차가 더 잘 굴러갈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야, 도라이바를 12바퀴 반 돌려. 나사 하나마다. 오케이. 그냥 12바퀴 반 계속 그냥 돌리는 거야. 1년이고 10년이고. 그러면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냥 12바퀴 반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숙련을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숙련이 아니에요. 노동자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의 숙련이라는 것은 이 노동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 전체적인, 방금 전에 자동차 만드는 거 예로 들었잖아요. 전체적인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 대한 숙련도, 이해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기계처럼 지가 해야 될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숙련된 노동자로 뒤에 뭐 열려있냐? 안 열려있네. 숙련된 노동자로서 전체적인 팀장이 돼가지고 업무들을 통솔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숙련자만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숙련인 거예요. 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져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자, 다음 봅시다. 관리자는 이 구상 기능을 독점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1번에 녹아있는 이야기죠. 또한 관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직무를 시간 단위로 계획했다. 야, 네 1시간에 도라이바질 1000번 해.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따라서 노동자들은 머리 쓰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떨어지고 내가 하는 일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테일러주의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것에 대한 원인을 테일러주의를 잘 설명함으로써 나타낸 선지가 답이어야 될 겁니다. 생산 기술이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테일러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 보기에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구상을 노동자들은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거고,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생산 기술이 고도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계 그 자체로 인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기계와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던 테일러주의 때문이었죠. 이건 테일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자, 2번 봅시다.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숙련이 제거됐죠. 일단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이 보기에서 나와요.
야, 사람은 어찌됐건 기계보다 일을 못해. 그런데 왜 갑자기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숙련이 제거된 것의 결과로 나오는 거야.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된 결과는 뭐 어때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동자가 노동에서 소외된 거죠. 그런데 기계와 생산성으로 비교를 하면은 노동자는 이 보기에는 이 보기와는 맞지 않는 거지. 굳이 맞는 말로 바꾸자면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노동자가 기계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기계처럼 대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봅시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됐대요. 배제됐죠. 그리고 노동자가 생산체제의 부속품과 같은 처지, 기계와 같은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에 소외되었다. 3번이 맞는 말이네요. 4번 볼까? 이건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노동자의 직무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노동자의 직무가 시간 단위로 세분화됐다. 이것도 테일러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외된 것이냐는 거죠.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외된 것은 아니에요.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 거랑 노동자가 소외된 것이랑은 다른 거죠. 이 테일러주의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작업 과정에서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시간 단위로 세분화된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노동자가 소외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노동자가 소외된 이유는 노동자가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대우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가 허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의견 보면 맞는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보기만 보고는 시간 단위로 계획했다는 것만 가지고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실 이 말을 여기서 나온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을 이해를 좀 했으면은, 근데 이번 것도 길겠네. 자, 이해를 했으면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노동자가 소외된 이유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많아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노동자가 기계화됐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5번 볼까요? 노동자가 노동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세 공방의 도제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가요? 중세 공방의 도제 어디 있어요? 도제는 뭐예요? 작업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는 게 뭐예요? 계획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계획 과정에도 참여한 것이 중세 공방의 도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3번 문제보단 좀 쉬워요. 이걸 보시고 지문을 잘 읽었다면 당연히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는 뭐고 나는 뭐겠구나. 그래서 근데 사실 보기에서도 줘요. 가는 뭐고 나는 뭐다. 나는 바우하우스예요. 가는 뭐예요? 예술공예운동이에요. 예술공예운동이고 나는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찝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가에선 당연히 예술 공예 운동 부분을 찾아주셔야겠죠. 기계 생산체제 배제하고 수공예의 장식성을 배제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수공예의 장식성을 살렸다는 거, 단조롭지 않은 신미감, 예술성을 추구했다는 거 맞는 말이네요. 2번 봅시다. 브로이어는 나에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대량 생산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 뭐예요? 표준화된 부품, 이것이 규격화된 재료로 치환이 된 겁니다. 비슷한 말로. 3번 가와 달리 나는 바우하우스 예술공예운동과 달리 바우하우스는 공방 내 예술 담당장인 수공예 담당장인의 협업에 의해 생산되어 있겠고, 어디 있어요? 예전은 마이스터와 도제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바우하우스에서는 구분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술 담당하는 조형마이스터, 수공예 담당하는 기능마이스터가 협력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들 간의 협력도 나왔죠. 4번 바우하우스와 달리 예술공예운동은 제품의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고도의 장식성만을 목적으로 생산되었겠군. 요거 보시면은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1번 선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같은 1번 문제 뭐라고 나와있죠? 1번 선지 당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둘 예술공예운동과 바우하우스예요. 이게 뭐였어요? 기계화죠. 대량 생산 공업이죠. 그래서 얘네는 기계화를 몰아내고 수공예 정신, 그리고 뭐 그렇게 일단 나왔죠. 수공예 정신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 둘이 대중의 제품의 대중적 향유,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다 지워보고, 나와 달리 가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바우하우스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도 목적을 가지내고, 가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목적으로 안 가지네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가를 먼저 봐줘야겠죠. 제품의 대중적 향유, 대중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했느냐? 일단 수공예, 대중을 위한 제품, 일단 여기에서 목적이 아닌에 틀린 거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지 못한 예술공예 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우하우스니까 당연히 바우하우스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목적하고 이뤄내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중세적 수공예의 예술성을 복원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고, 방금 전에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 정리했던 내용 있죠. 그거 바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같은 정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문제 다 풀었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아마 3번이 어려웠다면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만약 틀렸다면은 복습 잘 하시고, 지문 다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흐름 잘 잡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